국책자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십니다.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고 마지막 파키스탄 주 파키스탄 대사를 역임하셨던 우리 송종환 수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 대북 문제 또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종환입니다. 제가 이 북한 문제, 유엔 문제, 핵 문제 이거 공부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26살 때 평양 남북대학 갔었는데 그러고 지금 이제 50년 된 겁니다.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이 한국, IEA, 또 미국 국자회담 등을 하면서 핵을 개발해서 6번 실험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이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그 핵 폐기 문제에서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안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계속 2번이나 2018년 4월 27일 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김정은이가 1년 이후에 한다고 신문을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의용 실장을 또 만나가지고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끝나는 2021년 금년이죠. 1월 21일 전에 핵 폐기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정책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없어버렸어요. 이걸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생각한 건 뭐냐면 한스 몰겐소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드골의 경우에는 핵무기가 없으면 위성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이걸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북한이 핵을 쏠려고 할 때, 미사일 쏠려고 할 때 내가 반격이 나도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나름 2019년 5월 3일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실험 6번째 매진했을 때 우리 전 국방부가 삼축 타격 체제라는 걸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쏠라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거, 또 그다음에 방어하는 거, 대량 응징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빨리 조기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우선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합정 제식이 현실화되도록 적시성이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면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내실에는 북한 핵국지를 위해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국제회의 가면 혼자 서 있고 이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방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북한이 핵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나토식 전술핵 무기를 공유한다.
미국의 양해하에 북한이 핵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하면 우리 중단한다는 거죠. 세 가지의 제시를 우리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맞지 않아요. 미국은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미국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제가 7가지를 제시했어요. 북한이 남북한 간 대화와 미북한 간 대화의 진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진다. 그런 절차를 취하면.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 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근무했던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중국과 인도 간에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볼 겁니다. 이 총을 안 쏘고 몽둥이로 싸워요. 그리고 뭐 10km, 20km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에 있는데도 그렇게 뭐 10km, 20km 와서 비행기도 오기도 하고요. 전투를 합니다. 근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양쪽이 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다 핵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핵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연평도 무슨 이상한 짓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미, 중국 간 평등경쟁 시대에 중국의 주한미군 타격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취할 경우 그런 미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핵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자꾸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당근을 줘야 된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북한은 당근 줘서 대화 나오지 않아요. 옛날 72년도 그렇고 처음 남북대화 할 때 2000년 김대중 정부 할 때도 북한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나온 거예요. 또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992년 남북한 총리회담 때는 동그라프와 무너지니까 나온 거예요. 지난 2018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정일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공갈을 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흥정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되고, 이건 북한은 협상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로 이긴다는 것이 북한의 협상술이에요. 이게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중소벤처 국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이신데 앞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하시고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셨던 허범도 위원장님께서 52시간 제도 개선 문제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중소벤처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허범도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박진 의원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책자문위원회 이규영 위원장님과 송종환 수석 부위원장님 이 어레인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3분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중소벤처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한 꼭지, 벤처기업에서 한 꼭지, 그리고 제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분과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할 일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가 많은 과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도 이제 결정이 되셨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꼭지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최대 공약수를 뽑은 것이 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고, 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은 되고 난 이후에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과제를 우리 분과위원들과 토론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과제로서는 중소기업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99%의 기업체 수가 중소기업입니다. 또 우리나라 종업원의 88%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988이라고 부르는데, 이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 업계에서는 기업체 수의 99%인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종업원의 88%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의 삶의 질이 결코 올라설 수가 없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선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선거에서 장담을 못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화, 특화된 기업이 많아야 됩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200년 된 중소기업이 3만 개, 5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2개입니다. 100년 된 기업이. 그만큼 기업의 전문화, 특화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상속세를 전 세계에서 50% 이상을 매김으로써 기업이 특화 전문화될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 계실 텐데 한번 여쭤보세요. 이 상속세를 못 내어가지고요, 기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팀워크라는 게, 중소기업은 팀워크이거든요. 그 전문화 특화가 돼야 부품기업, 전문화, 요새 반도체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수소, 전기차, 그래서 상속세를 개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문화가 특화돼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마구잡이로 주 52시간 제도를 함으로 해서 해외로부터 좋은 과제를 우리가 수주를 받았는데, 그거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돼요. R&D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고급 인력들이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현장에 가보면요, 벤처기업들이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불을 꺼야 돼요. 체크가 돼요. 페널티를 내야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R&D 투자를 인텐시브하게 해야 되는데 불을 끄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 우리나라 노동법의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량이 되어가지고요, 이 기업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를 개선해서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화되고 온라인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이 차원에서 특히 모여서 연구하고 연구실에서 분석하고 다시 또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하더라도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1년 동안의 합산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이제 중소기업 상속세, 벤처기업의 주 52시간제도, 세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작년 2020년 2월 5일 날 소상공인 진흥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이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나 광업은 10인 미만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관광업, 음식업 5인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고 있잖아요. 주변에 보시면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폐업을 했습니다. 시야 바늘공단에 가면요, 임대해 놓는 공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큰 제목으로서는, 우리 대선 공약으로서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 강화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는 실패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실패 중소기업에 대한 재도전 프로그램,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같은 중소벤처분과위원회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윤병석 위원님. 근데 이제 탈원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친원전을 위한 비전,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회자 쪽에서 빨리 마쳐야 된다고 재촉 쪽지가 왔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병선이고요. 호수대학교 교수입니다. 해서 1분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탈원전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탈원전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붙고 회계사 구속도 되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또 원전은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은 중수로입니다. 나머지 원전은 경수로예요. 프로토늄 추출이 경수로에서는 추출 안 됩니다. 중수로에서 프로토늄 추출이 돼요. 그 부분은 아까 수석 부위원님 말씀하신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을 상당히 나이스하게 만들어서 다음 우리 후보님한테 이게 대선 공약을 어떻게 낼 것인가 방향이 막연하게 간단하게 탈원전 의미가 아니고 국회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소벤처 분과의 이서구 위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이게 이제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상인데, 그 공정합법 조속 제정하자는 문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과의 김성희 전 복지부 장관님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과위원회 우리 윤성규 전 장관께서 분과위원장 맡고 계신데, 오늘은 연세대학교 공대의 화공생명공학과 박진원 교수님, 우리 국책장려원에 이제 당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장려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당원인데요. 아이고, 장비 올리고.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전에 제가 나가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개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할 때 장관님하고 연이 닿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유지하면서 2주에 한 번씩 15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1개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보니까 3개가 올라와 있는데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환경 보전 책임,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에 관한 거, 이것도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최고로 안전하게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최소화하겠다. 이 세 꼭지가 있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이 대단한 건 알고 있는데, 단적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면은 전기 사용량이 OECD에서 3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우리보다 적겠습니다. 그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를 적게 써요. 2018년도 자료. 지금은 더 차이가 났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전기를 쓰느냐 하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건을 막 만들어서 그걸 수출을 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큰 거 7개 포함해서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면적이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3분의 1, 그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나라를 유지하니 이 나라의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주제 발표하신 박석순 교수가 환경기본법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물론 IPCC에서 지구가 차가워지고 있다 이 말은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그 환경기본법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정책 중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구성, 에너지 믹스는 국민의 합의하에서 개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 1호기 등에 같은 수면 연장도 아주 그 스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국민한테 공포하고 원자력을 발전해 나가야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지금 위원회가 크게 이제 목표를 말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탄소위원회의 그 내부의 사항을 이 비논리적인 사항을 논박하는 자료가 별로 안 나와요. 아마 시끄러운 시민단체랑 논쟁하기 싫어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의 그 목표를 더 개선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거는 환경기후 에너지 부를 하나 만들어서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기후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좀 서브로 산림청이 있는데 산림청은 산림경제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 산림이 인간 환경에 주는 삶이 그 경제력보다는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산림청이 외청으로 들어와서 같이 환경을 좋아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가스 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선언적인 법이 많습니다. 그 법을 해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롤드맵을 정해가지고 달성하면 인센티브 주고 안 되면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온실가스 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4대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4대강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결국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강 문제가 크게 이슈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4대강의 그 지역 주민과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2공항이라든지 생활환경 관측지에서 조류 발전 시스템을 넣는다든지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해야 된다고 이러한 안건을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발표자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책자문위원회에는 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분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개 정부나 각계 이제 그 고위직을 역임하신 분들이 국책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저희 국책자문위원회 이번에 두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 청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창석 위원장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책자문위원회에서 전문인 청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석입니다. 저희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커다란 것보다는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한국 정당들이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넘게 한국의 정당들이 어떤 그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이중 당적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폐쇄적인 어떤 당원 정부와 관련된 폐쇄적인 관행을 유지해서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불명확한 이런 당원 숫자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보유하는 게 당의 외연이라든가 그런 규모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페이퍼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그 불명확한 당원 숫자의 많은 호수가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의해서도 다 이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정당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대처했던 이유는 그런 당원의 규모가 당의 지지세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실제로 깊은 상관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또 연구 결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는 2020년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던 미래한국당, 그때도 이중당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떤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역선택 논란, 당원 임합 생각이다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말하는 이중당적자들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실질적인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페이퍼에 있는 이제 이중당적 개선 비전과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들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스스로 교란시킨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것의 중대한 함의가 어떤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깊은 의식을 갖고 이번에 새로 우리 그 정당들이 여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서 개혁하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인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이 정당 또 정치의 문제점들 이런 걸 이제 많이 짚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국민의힘 당에 홈페이지는 있어도 앱이 없었어요. 보통은 요즘 앱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책이 뭔지 또 구성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의정활동 내용들 또 당에서 나오는 성명 이런 등등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된 경쟁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벌써 수년 전에 그 앱을 개발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 모바일에 친근한 청년층에 굉장히 불리한 정당의 모습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실 때 해서 결국은 지금 앱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당 그 앱도 앞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 국책자문위원들이 만들어낸 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책자문위원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자료를 낸 부분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런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국책자문위원회 종합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시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아주 장정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정문 원장님, 그리고 이수영 국책자문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전부 나라 위하시는 애국심으로 우리 다음 정부가 취해야 될 국정 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잘 다루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그런 국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국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정말 아주 가슴에 와닿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끝까지 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